행랑채에서 닭 울 때마다 들리던 그 소리, 술 마시고 부른 여자 목소리 맞지? 마님, 3년 동안 그 소리는 죽은 아내가 그리워 밤마다 울던 제 곡성이오분이다. 옛날에 소문이 사람을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칼이 아니었지요. 주먹도 아니었습니다. 입이었거든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서 한 사내의 3년을 짓밟았습니다. 그 사내는 머슴이었지요. 매일 밤 죽은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울음을 다른 소리로 들었거든요. 과부가 있는 집에 머슴이 밤에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진실은 말하지 않는 사람 곁에 있었고 거짓은 떠드는 사람의 입에서 걸어다녔지요. 이것은 그 머슴과 과부와 소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늦가을이었습니다. 들녘의 벼가 다 빠지고 논바닥이 허옇게 드러난 때였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잎이 바스락거리며 날렸습니다. 고개마루 위로 감나무 가지가 휘어져 있었는데 홍시 5-6개가 까치밥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아무도 따지 않은 홍시였습니다. 저문은 햇살의 붉은 빛이 번들거렸지요. 그 고개마루를 넘어오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는 28이었지요. 저고리 깃이 반듯했습니다. 치마 주름에 흐트러짐도 없었거든요. 양반과 교수의 차림새였지요. 그런데 짐이라고는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가마도 없었습니다. 하인도 없었지요. 고갯길을 홀로 걸어 내려오는 발걸음이 돌아갈 곳을 잃은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순이었습니다. 순이는 과부였지요. 25세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거든요. 시댁에서 3년을 버텼습니다. 시어머니 수발에 제사 준비에 안살림까지 도맡아 하며 3년을 보냈지요. 그런 세월을 어찌 견뎠겠습니까?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마루를 닦고 빨래를 삶고 저녁이면 시어머니 잠자리를 펴드렸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살았지요. 그런데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누이 박씨였지요. 박씨에게 순이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논 2마지기, 밭 1떼기. 과부가 그것을 쥐고 있는 꼴이 박씨에게는 못마땅했던 거지요. 얼마나 속이 뒤틀렸겠습니까? 친정의 시집간 오라비 재산을 올케가 차지하고 앉아있으니 말입니다. 다툼은 가을거지가 끝난 뒤에 터졌습니다. 박씨가 큰방 마루에 떡 버티고 앉아 입을 열었지요. 오라비가 없는데 이 집에 언제까지 있을 셈이냐며 과부가 밥값이나 하느냐는 소리를 동네에서 자기가 듣고 다녀야 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순이의 손이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렸지요. 대꾸는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치는 것이었거든요. 3년 동안 배운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참는 것, 삼키는 것, 모르는 척하는 것. 그런데 박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지요. 마을 우물가에 아낙네 5-6이 모여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내려왔거든요. 두레박을 내리려는데 박 씨가 우물 건너편에 서 있었습니다. 박 씨가 아낙네들을 보며 입을 열었지요. 순이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낙네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집 올케가 논 2마지기가 아까워서 안 나간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물가가 조용해졌지요. 빨래방망이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아낙네들의 시선이 순이에게로 쏠렸거든요. 순이의 손이 두레박 밧줄 위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찬 우물물이 밧줄을 타고 손등 위로 흘러내렸지요. 과부가 재산 욕심에 시댁에 눌러앉았다. 그 꼴이 보기 좋으냐고 박 씨가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순이가 두레박을 놓았지요. 밧줄이 스르륵 풀리며 두레박이 우물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퐁하고 물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거든요. 순이가 빈 물동이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우물가를 빠져나왔지요. 등 뒤에서 아낙네들의 수근거림이 따라왔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날 저녁 순이는 보따리를 쌌습니다. 명목은 친정어머니 병문안이었지요. 실은 쫓기듯 나온 것이었습니다. 3년을 버텼는데 우물가 한마디에 무너진 겁니다. 사람이란 것이 그렇지요. 참고 참다가도 남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면 더는 버틸 수가 없는 거지요. 고개마루를 넘으니 친정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기와집 한 채가 대숲 옆에 자리 잡고 있었지요. 순이의 친정이었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기와 위에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거든요. 대숲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대시피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마당 한켠에 늙은 감나무가 있었는데 까치가 한 마리 앉아서 홍시를 쪼고 있었지요. 어릴 적 뛰어놀던 그 마당이었습니다. 정씨 마님, 그러니까 순이의 어머니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지요. 마님이 홀로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머슴 하나를 두고 살림을 꾸려가는 형편이었거든요. 그 머슴이 막돌이었습니다. 순이가 대문 앞에 섰을 때 마님이 먼저 뛰어나왔습니다. 순이야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지요. 보따리를 보고 가마가 없는 것을 보고 하인이 없는 것을 본 마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거든요. 딸의 표정을 보면 물을 것이 없었지요. 어미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보면 아는 겁니다. 마님이 부엌 쪽을 향해 소리를 질렀지요. 막돌아, 아씨 짐 들어드려라. 마당 한쪽에서 장작을 패고 있던 사내가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넓은 어깨에 검게 그을린 얼굴이었지요. 나이는 40이었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훔치며 다가왔거든요. 막돌이 고개를 숙인 채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순이도 고개를 숙였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과부와 호라비 사내가 같은 집 안에 있다는 것, 둘 다 그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어찌 모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미 뼈에 사무치도록 아는 사람들이었지요. 막돌이 보따리를 안채 마루에 내려놓고 물러났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지요. 순이는 마루 위 보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보따리 하나가 자기 전 재산이었거든요. 3년을 살았는데 가지고 나온 것이 저것뿐이었습니다. 시댁에 들어갈 때는 함이 3채나 들어갔지요. 나올 때는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과부의 3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지요. 마님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에 김치, 나물 2가지였거든요. 넉넉하지는 않았으나 정성이 담긴 상이었습니다. 마님이 순이 앞에 숟가락을 놓으며 밥 먹어라, 얼굴이 말이 아니라고 했지요. 순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떠 넣었거든요. 된장 냄새가 코끝에 퍼졌습니다. 친정 된장이었지요. 시댁 3년 동안 한 번도 맡지 못한 냄새였습니다. 된장이란 것이 집집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시댁 된장은 짜기만 했는데 친정 된장은 구수한 끝에 단맛이 살짝 돌았거든요.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맛이었습니다. 순이의 숟가락이 멈추었지요.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습니다. 마님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딸의 등을 쓸었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 아궁이에서 장작 타는 소리만 바디득 들려왔거든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등을 쓸어주는 손 하나면 되는 거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춘희가 안방에 누웠지요. 오래간만에 눕는 친정방이었습니다. 천장의 나뭇결이 어릴 때 그대로였거든요. 등잔불이 꺼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마당 구석에서 가늘게 울었지요. 온돌의 온기가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궁이에 넣은 장작이 아직 살아있는 모양이었거든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마당 건너편에서 소리가 들려왔지요. 막돌의 방이었습니다. 행랑채 끝 작은 방에서 소리가 새어나왔거든요. 낮은 소리였습니다. 굵었지요. 끊어졌다가 이어졌습니다. 다시 끊어졌거든요. 다시 이어졌지요. 남자의 목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무언가에 깊이 빠진 사람이 내는 그런 소리였지요. 춘희의 눈이 어둠 속에서 떠졌습니다. 혼인을 했던 여자였거든요. 남편과 3년을 살았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지요. 이불을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거든요. 귀가 달아올랐지요.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게, 길게 끊어졌다 이어지기를 되풀이했지요. 춘희가 이불을 머리 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귀를 막았거든요. 그래도 들렸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요. 마당 하나 거리에 담장 하나뿐이었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거든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밤이 다시 고요해졌지요. 귀뚜라미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마당 너머 대숲에서 바람이 불어왔거든요. 대시피 사각거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춘희는 잠들지 못했지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뭇결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거든요. 이불 속 손이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지요. 어머니께 가서 무어라 하겠습니까? 막돌이 밤에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돌아오는 말은 뻔했습니다. 너는 그걸 왜 듣고 있었느냐? 그 소리가 되는 거지요. 과부가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남정네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춘희가 입을 다물었지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3년 동안 익숙해진 일이었거든요. 참는 것, 삼키는 것, 모르는 척하는 것. 시댁에서도 그랬습니다. 친정에 와서도 달라진 것은 없었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담장 위로 막 고개를 내밀었지요. 마당에 서리가 얇게 내려 있었습니다. 집신 밑에서 서리가 서걱 밟히는 소리가 났거든요.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춘희가 부엌으로 가는 길이었지요. 마님보다 먼저 일어나 아궁이의 불이라도 지피려는 참이었습니다. 부엌 문을 열었거든요. 아궁이 앞에 장작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없던 것이었지요. 밝게 쪼갠 장작이 아궁이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거든요. 불쏘시개용 잔가지까지 따로 묶어서 옆에 두었습니다. 누군가 밤 사이에 부엌에 들어와 쌓아놓고 간 것이었지요. 춘희의 발이 부엌 문턱에서 멈추었습니다. 이 집의 밤에 부엌을 드나들 사람은 하나뿐이었거든요. 막돌이었지요. 장작 위에 나무찐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은 자리였지요. 남자의 손이 만진 자리였거든요.
순이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밤에 들린 그 소리가 떠올랐지요. 그리고 밤 사이에 부엌을 드나든 사내의 발자국이 겹쳤습니다. 순이가 장작에서 한 발 물러섰거든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 못했습니다. 부엌을 나와 마루에 앉았지요. 설이 내린 마당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가지에 매달린 홍시가 서리를 맞아 더 붉어져 있었거든요.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서리가 녹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마님이 나왔습니다. 부엌에 들어가더니 금세 고개를 내밀었지요. 막돌이가 장작을 해놨다며 참 기특하다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마님의 목소리가 밝았거든요. 순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마루 위에 놓인 제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마님에게는 기특한 머슴이었습니다. 순이에게는 밤에 부엌을 드나드는 사내였거든요. 같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 다르게 읽히는 것이었지요. 그날 우물가에서 막돌과 마주칠 뻔했습니다. 막돌이 두레박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었지요.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질 때마다 팔뚝에 힘줄이 섰습니다. 물동이에 물이 쏟아지며 철벅 소리를 냈거든요. 새벽 찬 공기 속에 막돌의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지요. 순이의 시선이 확 돌아갔습니다. 고개를 반대쪽으로 틀었지요. 발걸음을 빨리 옮겼거든요. 막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엌 쪽으로 종종걸음 치는 뒷모습이 보였지요. 자기를 보다가 피한 것이었습니다. 막돌의 손이 두레박 줄 위에서 멈추었거든요. 물동이를 들고 부엌 반대편으로 멀리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막돌이 더 조심하기 시작했지요. 순이가 마루에 나오면 막돌은 장작더미 뒤로 갔습니다. 순이가 부엌에 있으면 막돌은 뒷마당에서 일했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늘 마당 하나, 담장 하나가 끼어 있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마님이 막돌을 불렀지요. 안채 물독이 비었으니 물 좀 길어다 놓으라고 했거든요. 안채 물독은 부엌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순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부엌 바로 옆이었지요. 막돌이 두레박을 들고 우물로 갔습니다. 물을 길었거든요. 물동이를 어깨에 올렸습니다. 안채 쪽으로 걸음을 옮기다가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발이 멈추었지요. 아씨가 부엌에 있었던 겁니다. 막돌이 발을 돌렸습니다. 안채를 지나쳐서 뒷마당으로 갔지요. 뒷마당 물독에 물을 부었거든요.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마님이 뒷마당에서 물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나왔지요. 왜 거기다 붓느냐, 안채 물독이 비었다고 했잖느냐며 타박했습니다. 막돌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지요. 잘못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마님이 고개를 저으며 안채로 들어갔거든요.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걸 막돌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아씨가 있는 부엌 옆에 서서 물을 부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호라비 사내가 과부 아씨 옆에서 어슬렁거리는 꼴을 아씨가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돌은 차라리 마님에게 타박을 듣는 쪽을 택한 것이었지요. 순이는 부엌 안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마님의 타박도, 막돌의 변명도, 뒷마당으로 간 물소리도 전부 들었거든요. 안채 물독에 부으면 될 물을 왜 뒷마당으로 가져갔는지 순이의 눈에는 또 다른 뜻으로 읽혔습니다. 자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곳을 미리 살피고 있다는 뜻으로 말이지요. 오해가 한 겹 더 쌓인 것이었습니다. 점심때였지요. 마님이 막돌을 불렀습니다. 안채 앞 담장 밑에 화분 좀 옮겨 놓으라고 했거든요.
볕이 드는 대로 옮겨야 국화가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머무는 방 앞에 꽃이라도 두면 마음이 좀 풀릴까 싶은 어미 마음이었지요. 막돌이 화분을 들고 안채 앞으로 왔습니다. 무거운 옹기 화분이었거든요. 가슴에 끌어안고 담장 밑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를 놓고 돌아서서 또 하나를 가지러 갔지요. 3번을 오갔습니다. 화분을 내려놓을 때마다 숨이 거칠어졌거든요. 무거운 것을 나르느라 헐떡이는 숨소리였습니다. 순이는 방 안에 있었지요. 문 하나 사이였습니다. 종이 바른 문 한 장 너머에서 남자의 숨소리가 들렸거든요. 거친 숨이었습니다. 끊어졌다, 이어졌지요. 어젯밤 그 소리와 닮았습니다. 순이의 등이 벽에 딱 붙었거든요. 꼼짝을 못했습니다. 화분 옮기는 소리가 멈추었지요. 막돌의 발걸음이 멀어졌습니다. 순이가 그때야 숨을 내쉬었거든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늦가을인데 등줄기가 축축했지요. 마님의 선의가 순이를 옥죄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기울자 찬 바람이 불어왔지요. 마당의 감나무 아래로 낙엽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된장국 끓는 냄새가 담장을 넘었거든요. 장작 타는 냄새가 거기에 섞여 있었습니다. 연기가 굴뚝에서 가늘게 피어올라 저녁 하늘로 흩어졌지요. 마님이 밥상을 차리는 동안 순이는 마루에 앉아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행랑채 끝 막돌의 방에 불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호롱불이었습니다. 창호지에 비친 불빛이 노랗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불빛이 한 번씩 깜빡였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순이가 이불 속에 들어갔지요. 온돌이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 넣은 장작이 등을 데워주고 있었거든요. 그 장작을 누가 쌓아두었는지를 생각하면 온기가 달리 느껴졌습니다. 등잔불을 끄니 어둠이 내렸지요. 귀뚜라미 소리가 처마 밑에서 들려왔습니다. 마당 너머 대숲에서 바람이 불어왔거든요. 떼씹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묻혀서 행랑채 쪽에서 또 무언가가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지요. 순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거든요. 보따리 하나 들고 넘어온 고개가 떠올랐습니다. 우물가에서 등 뒤로 따라오던 수근거림이 떠올랐지요. 그리고 이 집에서 들리는 소리가 겹쳤습니다. 친정에 돌아왔는데, 편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것이 순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처마 끝 풍경이 달그락 울렸지요. 온돌 위에 이불이 따뜻했습니다. 귀뚜라미가 울고 바람이 불고 어둠이 깊어졌거든요. 늦가을 밤이 그렇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눈이 감겼다 떠지기를 되풀이했지요. 잠은 쉬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서리가 내리더니 어느 날부터는 마당에 감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바람이 불면 마른 잎이 마당 위를 굴러다녔습니다. 그 소리가 사람 발자국 같았거든요. 순이는 그 소리에 자꾸만 고개를 돌렸습니다. 혹시 막돌이 마당을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였지요. 순이가 친정에 온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부엌문을 열었더니 또 장작이 쌓여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장작만이 아니었습니다. 아궁이 앞에 불쏘시개 잔가지가 묶여 있었고 그 옆에 솔방울 5-6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솔방울에 불을 붙이면 오래 타거든요. 아궁이 불 살리기에 그만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었지요. 마님이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막돌이 제 스스로 밤에 들어와 놓고 간 것이었거든요. 춘희의 눈이 솔방울 위에 머물렀습니다. 손가락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 놓여 있었지요. 춘희가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마루로 나왔거든요. 밤에 부엌을 드나드는 사내. 그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한 번이면 우연이라 할 수 있었지요. 두 번이면 달랐습니다. 춘희의 머릿속에서 밤에 들린 그 소리와 부엌을 드나든 발자국이 다시 한 번 겹쳤거든요. 오해가 두 겹이 된 것이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막돌이 조심하면 할수록 행동이 더 어색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마주칠 것 같으면 급히 방향을 틀었지요.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순이의 인기척이 느껴지면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푹 숙였거든요. 숙인 고개를 다시 들지 않았습니다. 순이의 눈에 그것은 다르게 보였지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밤에 부엌을 드나들고 낮에는 눈을 못 마주치고 들킬까봐 그러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사람의 눈이란 것이 한 번 의심을 품으면 보이는 것마다 증거가 되는 법이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닷새째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자 바람이 차가워졌지요.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마른 가지가 삐걱거렸습니다. 마님이 사람을 불렀거든요. 주막집 주모 금녀였습니다. 마님과 금녀는 오래된 수다 상대였지요. 금녀가 웃으며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손에 막걸리 한 동이를 들고 있었거든요. 새큼한 막걸리 냄새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마님이 대청에 자리를 깔고 금녀를 앉혔지요. 둘이 마주 앉아 막걸리 사발을 기울였습니다. 마님이 먼저 입을 열었거든요. 막돌이 나이가 40인데 아직 혼자라며 장가를 좀 보내야겠다고 했습니다. 금녀가 사발을 내려놓았지요. 마님은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딸이 돌아왔거든요. 과부 딸과 호랍이 머슴이 한 집에 있는 꼴이었지요. 동네 입방아에 오르기 전에 막돌을 장가 보내면 깔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금녀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마님, 그런데요. 막돌이가 장날이면 전당포 뒷골목으로 간다는 걸 본 사람이 있어요. 마님의 사발이 멈추었습니다. 금녀가 한마디를 더 얹었거든요. 거기 혼자 사는 여인네가 있다고 장터 사람들이 막돌이 뒷골목 쪽으로 가는 걸 여러 번 봤다고 했습니다. 마님이 사발을 탁 내려놓았지요. 막걸리가 출렁였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졌거든요. 금녀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소문을 건네는 사람의 눈이었지요. 남의 일을 전할 때 생기가 도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금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순이는 부엌 뒤에 있었거든요.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엌과 대청 사이에 벽 하나가 있었지요. 그 벽 너머로 어머니와 금녀의 대화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전당포 뒷골목, 혼자 사는 여인네, 여러 번 목격. 순이의 손에서 사발이 미끄러졌거든요. 물동이 안에서 사발이 달그락 부딪혔습니다. 순이가 손을 물 밖으로 꺼냈지요. 젖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당포 뒷골목의 여인, 밤사이 부엌에 드나든 사내의 발자국, 어젯밤 자기가 들은 그 소리. 세 가지가 아귀가 맞물렸거든요. 순이의 머릿속에서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막돌이 밖에서 여자를 만나고 밤에 돌아와 부엌을 기웃거리고 방에 들어가서는 그런 소리를 낸다는 그림이었지요. 순이의 입이 일자로 다물렸습니다. 젖은 손을 앞치마에 천천히 훔쳤거든요.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대청마루에서는 마님과 금녀의 수근거림이 계속되었지요. 부엌 아궁이의 불씨가 꺼져 가고 있었습니다. 숯이 하얗게 재로 변해가는 것을 순이가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그 밤에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랑채 끈 막돌의 방에서였지요. 첫날 밤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낮고 굵게 끊어졌다 이어지는 소리가 마당을 건너왔거든요. 순이가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번에는 귀를 막지 않았지요. 막아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님이 막돌을 마루 앞으로 불렀지요. 팔짱을 끼고 마루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입이 꽉 다물려 있었거든요. 막돌은 그 기색만으로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님이 장날마다 전당포 뒷골목을 간다며 거기 여자가 있다면서 추궁했지요. 마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막돌의 고개가 한치 더 숙여졌거든요.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열렸다 다시 닫혔지요. 막돌이 전당포 뒷골목에 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장날마다 갔거든요. 그러나 여자가 아니었지요. 죽은 아내 옥분이의 은비녀였습니다. 옥분이가 죽고 장례를 치르는데 돈이 모자랐거든요. 비녀를 전당포에 맡겼습니다. 그 뒤로 매달 품삯 아껴서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었지요. 3년째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거든요. 아내의 유품을 전당 잡혔다는 것, 머슴 품삯으로 3년째 갚지 못하고 있다는 것, 죽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었지요. 막돌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한마디뿐이었거든요. 마님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지요. 아니긴 뭐가 아니냐며 마루를 탁 쳤습니다. 나무 마루가 울렸거든요. 막돌이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요.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막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님이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지요. 이 집에 아씨가 계시는데 행실을 똑바로 못하겠으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막돌의 등이 굳었거든요.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억울한데 말을 못하는 사람의 등이었지요. 소문은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금녀가 퍼뜨린 것이었거든요. 주막 한쪽에 아낙네 서넷이 모여 앉아 있었지요. 금녀가 막걸리를 따르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마님댁 막돌이가 전당포 뒷골목 여자랑 눈이 맞았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아낙네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금녀가 한술 더 떴지요. 마님이 추궁했는데 아니라고만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닌 사람이 왜 아니라고만 하겠느냐며 금녀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거든요. 그게 이상한 겁니다. 진짜 아닌 사람이라면 왜 그런지 설명을 하겠지요. 아니라고만 하는 것은 감추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거든요. 막돌의 침묵이 오히려 소문에 기름을 부은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녀가 이토록 열심히 소문을 퍼뜨리는 데는 까닭이 있었지요. 3달 전 일이었습니다. 금녀가 마님댁에 외상 막걸리를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마님이 외상값을 치르려는데 막돌이 장부를 대조해보니 금녀가 값을 뻥튀기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막걸리 닷대를 보내놓고 7대 값을 적어 놓았거든요. 막돌이 마님께 그 사실을 알렸지요. 마님이 외상값을 깎아서 보냈습니다. 금녀로서는 막돌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 돈까지 떨어진 셈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막돌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위에 감정 하나가 얹혀지면 없는 여자도 생겨나는 것이지요. 소문이란 것은 다리가 넷이었습니다. 주막에서 나온 말이 장터 포목상 앞을 지나고 국밥집 소반 위를 거쳤지요. 우물가를 돌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면 고을 사람 반이 알고 있었거든요. 입에서 입으로, 귀에서 귀로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간 것이었습니다. 막돌이 장터에 나갔지요. 마님이 시킨 소금 심부름이었습니다. 장터 큰 길에 들어서는데 아침부터 바람이 불었거든요. 포목상 천막이 펄럭이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포목상 앞을 지나는데 아낙네 둘이 수근거렸지요. 막돌이 지나가자 말을 뚝 끊었습니다. 국밥집 앞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사람들이 막돌을 보고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막돌의 걸음이 느려졌지요. 어깨가 조금씩 움츠러들었습니다. 소금 보따리를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거든요. 바람이 저고리 깃 사이로 파고들어 목덜미가 시렸습니다. 그런데 추운 것은 바람만이 아니었지요. 사람들의 눈이 더 차가웠습니다. 소금 장수 앞에서 일이 벌어진 것은 그때였거든요. 막돌이 소금값을 내밀었습니다. 엽전 몇이 피었지요. 소금 장수가 돈을 받아 세더니 막돌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입꼬리가 비죽 올라갔거든요. 돈은 있네. 뒷골목 여자한테 쓸 돈은 있으면서 소금은 외상으로 가져가려나 했지. 막돌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소금 보따리를 받아드는 손이 한 박자 늦었지요. 소금 장수 옆에 앉아있던 사내가 킥 웃었거든요. 막돌이 소금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입을 열면 변명이 되고 변명을 하면 사실로 굳어지는 것이었거든요. 막돌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소금 보따리를 움켜쥐고 소금 장수 앞을 지나쳤지요. 등 뒤에서 소금 장수가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마님댁 아씨도 있는 집에서 버릇이 없다고 했거든요. 막돌의 걸음이 한순간 멈추었지요. 어깨가 한 번 굳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거든요. 다시 걸었습니다. 장터를 빠져나가는 막돌의 등이 점점 작아졌지요. 소금 보따리를 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곳에서조차 사람 취급을 못 받게 된 것이었거든요.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소문 하나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순이도 장터에 있었지요. 마님이 시킨 참기름 심부름이었습니다. 기름집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앞에 선 안악이 뒤를 돌아보더니 순이를 알아보았습니다. 마님댁 아씨 아니시냐며 그 집에 막돌이하고 둘이 있으면 조심하라고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주변 사람 두셋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 보였거든요. 순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지요. 참기름 값을 치르는 손이 두 번 허공을 짚었거든요. 순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기름병을 받아들고 장터를 빠져나왔지요. 돌아오는 들길이었습니다. 억새가 바람에 누워 있었거든요. 바람이 억새밭을 지날 때마다 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스스스 하고 긴 소리였지요.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순이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거든요. 기름병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과부가 남정네와 한 집에 있으면 조심하라는 소리를 장터 한복판에서 들은 것이었지요. 누가 들었을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퍼졌을지 몰랐거든요.
시댁에서 시누이한테 당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우물가에서 당한 것과 뭐가 달랐겠습니까? 장소만 바뀌었을 뿐 사람의 입은 어디서나 같은 것이었지요. 순이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들기를 걷는 동안 바람이 계속 불었거든요. 치맛자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억새가 한쪽으로 쓸려 누웠지요. 고개마루에 올라서니 친정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기와집 지붕 위로 굴뚝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마님이 저녁 준비를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이는 부엌에 기름병을 내려놓고 마루에 앉지도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 어둠이 내려 있었거든요. 아직 등잔에 불을 켜지 않은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이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지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거든요. 마님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순이가 방에서 나와 마루에 앉았지요. 밥상 위에 된장국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조기 한 마리가 놓여 있었거든요. 마님이 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순이의 눈이 부어 있었지요. 울었는지 잠을 못 잤는지 마님은 묻지 않았습니다. 숟가락만 딸 앞에 놓아 주었거든요. 순이가 국물을 한 모금 떴습니다. 된장국이 혀끝에 닿았지요. 어머니가 끓여준 국이었습니다. 따뜻했거든요. 그런데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장터에서 들은 말이 아직 귓속에 남아 있었지요. 밥을 먹는 동안 마당 건너편 행랑채가 보였습니다. 막돌의 방에 아직 불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어둑한 방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온 막돌이 방에 앉아 있을 터였지요. 불도 켜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거든요. 마당이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바람이 처마 밑을 지날 때마다 풍경이 달그락 울렸지요. 귀뚜라미 소리가 담장 아래에서 느리게 울고 있었습니다. 늦가을이라 소리가 한여름보다 낮고 느렸거든요. 힘이 빠진 울음 같았습니다. 방에 누운 순이의 눈이 떠져 있었지요.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장터에서 들은 안악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온돌의 온기가 등을 감싸고 있었지만 마음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려왔지요. 행랑채 끈 막돌의 방에서였습니다. 또 그 소리였거든요. 낮고 굵었습니다. 끊어졌다, 이어졌지요. 첫날 밤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순이의 이가 꽉 물렸거든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마님이 추궁까지 했지요. 그런데도 저러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손톱이 이불을 파고들었거든요. 장터에서 들은 말, 금녀가 전한 소문, 밤마다 들리는 소리, 부엌에 쌓인 장작, 전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순이의 눈에는 그랬지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거든요. 창호지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풍경이 울리고 대숲이 사각거렸지요. 그 소리들 사이로 행랑채의 소리가 끊어졌다, 이어졌습니다. 순이가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거든요. 눈을 꽉 감았습니다. 온돌이 따뜻했지요. 등에 닿는 온기가 아궁이에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궁이에 누가 장작을 넣었는지를 생각하면 등이 따뜻한 것이 오히려 불편했거든요. 순이가 몸을 돌려 벽 쪽으로 누웠습니다. 벽에서 온돌의 열기가 올라왔지요. 벽도 따뜻했습니다. 이 집에서 차가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사람의 마음만 빼면 말입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지요. 행랑채 쪽의 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바람만 남았거든요. 처마 밑 풍경이 한 번 더 울리고 대숲의 대숲이 사각거리고 밤이 고요해졌습니다. 순이의 눈이 감겼다 떠지기를 되풀이했지요. 잠은 쉬 오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과 같았거든요. 달라진 것은 하나, 이제는 소문까지 겹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늦가을이 가고 초겨울 문턱에 들어선 때였지요. 아침이면 마당에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감나무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거든요. 까치밥으로 남겨둔 홍시도 쪼그라들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마른 감꼭지가 떨어져 마당 위를 굴러다녔지요. 부엌에서는 날마다 아궁이에 불을 떼야 했습니다. 찬바람이 방바닥까지 스며드는 철이었거든요. 마님이 아침마다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을 지폈지요. 장작이 탈 때마다 나무 타는 냄새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솔가지를 넣으면 송진 냄새가 코끝을 찔렀거든요. 그 냄새가 부엌 문틈으로 새어나와 마당까지 퍼졌습니다. 순이가 아침마다 부엌에 들어갈 때면 아궁이 옆에 장작이 쌓여 있었지요. 매일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거든요. 마님이 시킨 일이 아니라는 것을 순이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막돌이 밤에 들어와 놓고 가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이제는 서늘함 대신 모를 것이 하나 더 쌓이는 기분이었거든요. 소문은 보름 사이에 더 커져 있었습니다. 금녀의 입에서 시작된 말이 이제는 금녀 없이도 혼자 걸어 다니고 있었지요. 장터 국밥집에서도 포목상 앞에서도 우물가에서도 막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처음에는 전당포 뒷골목 여자 이야기였습니다. 보름이 지나니 이야기가 한술 더 떠 있었지요. 마님댁 과부 아씨와 머슴 사이가 수상하다는 말까지 돌기 시작한 겁니다. 금녀가 처음 꺼낸 것인지 아낙네들 사이에서 덧붙여진 것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소문이란 것이 그렇지요. 씨앗을 뿌린 사람은 하나인데 가지를 치는 것은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님의 귀에도 그 말이 들어갔지요. 장터에 나갔다 온 마님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거든요. 저녁 밥상을 차리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수저를 놓을 때까지 한마디도 없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님이 막돌을 마루 앞으로 불렀지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전과 달랐습니다. 마님이 마루 위에 방석도 깔지 않고 앉아 있었거든요. 등이 고추서 있었습니다. 턱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지요. 막돌이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마님이 입을 열었거든요. 이번에는 전당포 뒷골목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동네에 우리 집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과부 아씨와 머슴 사이가 어떻다는 소리가 장터에서 나돌고 있다고 했지요. 마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기가 아니었거든요. 수치심이 섞인 떨림이었습니다. 막돌의 이마가 땅에 닿을 듯 숙여졌지요.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물었거든요. 전당포 뒷골목에 왜 갔느냐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지요. 막돌의 입이 떨렸습니다. 열리려다 다쳤거든요. 죽은 아내 옥분이의 비녀가 떠올랐지요. 전당포 장부에 자기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말하면 해명이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죽은 마누라 비녀 하나 제대로 못 지킨 사내라는 것이, 그것을 3년째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막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차라리 뒷골목 여자를 만났다는 오해를 받는 것이 죽은 사람 앞에서 자기 초라한 꼴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요.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진짜 사랑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마님, 소인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막돌이 고개를 땅에 박은 채 말했지요.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왜 전당포에 갔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거든요. 마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한참을 막돌을 내려다보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지요. 물러가라 한마디를 하고 마님이 일어섰습니다. 막돌이 마당에 엎드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이마에 모래의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윽고 몸을 일으켜 행랑채 쪽으로 걸어갔지요. 등이 평소보다 더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순이는 안방 안에서 그것을 다 듣고 있었거든요. 문 하나 사이였습니다. 마님의 추궁도, 막돌의 떨리는 목소리도, 한마디밖에 하지 못하는 사내의 침묵도 전부 들었지요. 순이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알 수 없었지요. 순이 자신도 제 마음을 몰랐을 겁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마님이 부엌에서 약탕을 끓이고 있었지요. 마님의 무릎이 시린 철이 돌아왔거든요. 해마다 초겨울이면 쑥과 당귀를 넣고 약탕을 끓여 마셨습니다. 부엌에 약탕 냄새가 자욱했지요. 쑥의 쌉싸름한 냄새와 당귀의 달큰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뚝배기 뚜껑 틈으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거든요. 순이가 부엌에 들어왔지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마님이 뚝배기 뚜껑을 열고 국자로 한 번 저었거든요. 갈색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국자를 받아 떠보았지요. 입에 대니 쓴맛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약초의 텁텁한 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어릴 때 마님이 끓여주던 그 약탕이었거든요. 그때는 쓰다고 안 먹겠다고 뺐었지요. 지금은 그 쓴맛이 반가웠습니다. 마님이 순이의 손에 사발을 쥐어주며 너도 마셔라. 안색이 너무 안 좋다고 했지요. 순이가 사발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사발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거든요. 부엌 아궁이에서 장작 타는 소리가 탁탁 났습니다. 순 냄새가 약탕 냄새에 섞여 있었지요. 순이가 사발을 입에 대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거든요.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마님이 불쑥 한마디를 했지요. 막돌이를 내보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동네 소문이 이러한데 계속 두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순이의 사발이 입술 앞에서 멈추었거든요. 마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당포 뒷골목이야 모르겠으나 우리 집 이야기가 나도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고. 막돌이를 내보내면 소문이 끊기지 않겠느냐고 했지요. 순이가 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대꾸를 하지 않았거든요. 약탕의 쓴맛이 입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님이 아궁이에 장작을 하나 더 넣었지요. 불꽃이 확 살아나며 부엌이 한층 밝아졌습니다. 순이의 얼굴에 불빛이 일렁였거든요. 순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막돌을 내보내면 소문이 끊길까? 아니면 소문이 사실이었다는 증거가 될까? 머슴을 쫓아냈다는 것 자체가 과부와 머슴 사이에 무언가 있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쫓아내도 소문, 두어도 소문.
이러나 저러나 과부는 치는 것이었지요. 순이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님도 더 묻지 않았거든요. 부엌에 약탕 냄새만 자욱하게 남아 있었지요.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님이 밥상을 차렸지요. 된장찌개에 시래기 나물, 무짠지가 상에 올랐거든요.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했습니다. 시래기를 넣어서 구수한 끝에 살짝 풋내가 섞여 있었지요. 순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찌개를 한술 떴거든요. 입에 넣으니 짠맛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된장의 감칠맛이 혀끝에 번졌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순이가 마당 쪽을 보았지요. 행랑채 끝 막돌의 방에 호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호지에 비친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마님 앞에서 이마를 땅에 박고 있던 사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니라고만 하고 왜 그런지는 끝내 말하지 못한 사내였지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온돌에 누운 순이가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거든요. 나뭇결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익숙해진 천장이었지요. 부엌에서 약탕 끓이던 냄새가 아직 방 안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행랑채 쪽에서 또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첫날 밤부터 들려온 그 소리였지요. 낮고 굵게 끊어졌다 이어지는 소리. 순이가 눈을 떴습니다. 이불 위에 놓인 손에 힘이 들어갔거든요. 순이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불을 걷었지요. 집신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거든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마당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요. 부엌 처마에 매달린 말린 고추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초겨울 밤바람이 차가웠거든요. 코끝이 시렸습니다. 순이가 마당을 건넜지요. 집신 바닥에 차가운 흙감촉이 올라왔습니다. 서리가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은 땅이었거든요. 발밑이 미끄러웠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옮겼지요. 행랑채 끝으로 갔습니다. 막돌의 방 앞이었거든요. 소리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문 안에서 새어 나오고 있었지요. 순이가 문고리 앞에 섰습니다. 손을 올렸거든요. 차가운 노쇠 문고리에 손가락이 닿았습니다. 열려는 순간이었지요. 소리가 뚝 멈추었습니다. 순이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얼어붙었거든요. 마당에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요. 한참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그 느낌이었습니다. 남자가 울음을 삼키는 소리였지요. 목구멍 안에서 간신히 눌러 막고 있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삼키려 해도 삼켜지지 않는 울음이 콧등을 타고 새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문 안에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옥부나. 낮은 목소리였지요. 겨우 새어 나오는 그러나 또렷한 소리였습니다. 막돌이 죽은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울었습니다. 목구멍을 틀어막고 삼키려 하는데 삼켜지지 않는 울음이었지요. 오래 참아 온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순이의 손이 문고리에서 떨어졌지요. 소리는 쾌감이 아니었습니다. 오열이었거든요. 낮고 굵게 끊어지던 그 소리는 남자가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다가 참지 못해 터뜨리다가 다시 삼키는 소리였습니다. 첫날 밤부터 순이가 들은 것은 그것이었지요. 밤에 부엌에 장작을 쌓아둔 것도 달리 보였습니다.
아씨가 새벽에 아궁이 앞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잠든 밤에 몰래 해둔 것이었거든요. 들키지 않으려고 밤을 골랐습니다. 낮에 눈을 못 마주친 것도 뻔뻔해서가 아니었지요. 밤마다 울었다는 것을 감추려 한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죽은 사람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한 것이었거든요. 순이가 문 앞에 선 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년이었지요. 순이도 3년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3년. 그 3년 동안 순이는 한 번도 울지 못했거든요. 시댁에서는 과부가 울면 흉이라 했습니다. 눈물을 보이면 약한 것이라 했지요. 제사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 기일에도 울지 않았거든요. 이를 악물고 3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담장 하나 너머에서 이 사내가 하고 있었지요. 순이가 3년 동안 못한 것을 막돌이 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밤마다 혼자 울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밤에만 울 수 있었던 사내의 3년이 순이의 3년과 포개졌습니다. 순이의 턱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눈두덩이 뜨거워졌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거든요. 볼을 타고 턱 끝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순이가 손등으로 훔쳤지요. 훔쳐도 또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3년 동안 삼킨 것이 한꺼번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입을 손으로 막았지요.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되었습니다. 막돌이 알면 안 되었거든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막돌은 순이가 밖에 있는 줄 몰랐지요. 순이는 소리가 날까봐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바람이 불었거든요. 처마 끝 풍경이 달그락 울렸습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 소리도 없었지요. 초겨울 밤이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거든요. 막돌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순이도 눈물을 거두었지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해진 밤이었습니다. 코끝에 찬 바람이 닿았거든요. 눈물이 마른 볼이 바람에 당겼습니다. 순이가 문 앞에서 한 발 물러섰지요. 두 발 물러섰습니다. 집신 바닥에 차가운 흙이 다시 닿았거든요. 돌아서서 마당을 건넜습니다.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문을 닫았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갔거든요. 천장의 나뭇결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첫날 밤과 같은 천장이었지요. 그러나 같은 천장이 달라 보였습니다. 온돌의 온기가 등을 감싸고 있었거든요. 아궁이에서 올라오는 열기였습니다. 그 아궁이 앞에 누가 장작을 쌓아두었는지를 이제 순이가 알고 있었지요. 이불 속에서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금녀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전당포 뒷골목 혼자 사는 여인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순이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밤에 들린 소리와 맞물려서 막돌이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확신했지요. 그런데 이 사내는 밤마다 죽은 아내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었거든요. 여자를 만나고 돌아온 사내가 그렇게 울겠습니까? 금녀의 말 중에 맞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막돌이 전당포 뒷골목으로 간 것이었지요. 그것은 장터 사람들이 봤으니 거짓이 아닐 터였습니다. 그러나 뒷골목에 여자가 있다는 것은 금녀가 덧붙인 말이었거든요. 전당포 뒷골목이었습니다. 전당포였지요.
막돌이 전당포에 볼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머슴 품삯으로 전당포에 갈 일이라면 무언가를 맡기거나 찾는 것이었거든요. 순이는 거기까지만 생각했습니다. 그 이상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사내가 밤마다 한 것은 여자와의 미래가 아니었거든요. 죽은 아내를 부르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 약탕 냄새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온돌이 따뜻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거든요. 초겨울이라 귀뚜라미도 울음을 거둔 철이었습니다. 대숲에서 바람이 불어왔지요. 대시피 사각거리는 소리만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순이가 눈을 감았거든요. 이번에는 잠이 왔습니다. 3년 만에 온 밤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담장 위로 올라오기 전이었지요. 아직 어스름이 마당에 깔려 있었습니다. 하늘이 회색빛이었거든요. 동쪽 끝에만 얇은 붉은 줄이 하나 그어져 있었습니다. 새소리가 대숲 쪽에서 한두 마디 들려오더니 곧 잠잠해졌지요. 마님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한식경은 빨랐거든요. 부엌에 들르지도 않고 곧장 행랑채 쪽으로 걸어갔지요. 발걸음이 빠르고 단단했습니다. 마님이 행랑채 끈 막돌의 방 앞에 섰거든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향해 서서 소리를 질렀지요. 막돌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렸거든요. 안채 쪽에서 순이가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마님의 등이 보였지요. 곧 추선 등이었습니다. 밤새 결심을 굳힌 사람의 등이었거든요. 막돌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지요. 밤새 울었던 흔적이었거든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마님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어스름이었거든요. 마님이 입을 열었지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고 동네에 우리 집 이야기가 이만큼 퍼졌는데 너를 이 집에 계속 둘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거든요. 오늘 안으로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막돌의 고개가 떨어졌지요. 턱이 가슴에 닿을 듯 숙여졌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변명도 사정도 억울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막돌이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잠시 뒤에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보따리가 작았거든요. 순이가 시댁에서 나올 때 들고 온 보따리와 크기가 비슷했습니다. 아니, 더 작았지요. 거기 든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3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며 모은 것이 저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사람의 3년이 보따리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막돌이 보따리를 들고 행랑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였거든요. 마님에게 절을 올리려는 듯 무릎을 구부리는데 순이가 나왔습니다. 안채에서 나온 순이가 마당을 건너 마님 앞에 섰지요. 마님이 딸을 보았습니다. 순이의 눈이 부어 있었거든요. 밤새 운 눈이었습니다. 마님이 그것을 보았지요.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입을 열었거든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지요. 어머니, 막돌을 내치시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마님이 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순이가 말을 이었거든요. 금녀가 전당포 뒷골목이라 했으니 전당포에 가서 물어보시면 된다고. 막돌이 뒷골목에서 무엇을 했는지 전당포 주인이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님의 눈이 딸에게 머물렀지요. 순이의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그런 눈을 하고 막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터였거든요.
마님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지요. 막돌은 보따리를 든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이와 마님 사이에 오가는 말을 듣고 있었을 터였거든요. 그러나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담장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지요. 마당에 깔려있던 어스름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행랑채 지붕 위의 서리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마님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막돌에게 짐을 내려놓으라고 했지요. 아직 내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막돌이 보따리를 내려놓았거든요. 마님이 저고리 위에 두루마기를 걸치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장터 쪽으로 향하는 마님의 발걸음이 빨랐지요. 고을 장터 끝자락에 허름한 전당포가 있었습니다. 기둥이 기울어진 낡은 건물이었거든요. 전당포 처마 밑에 빛바랜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전당포 문을 밀고 들어갔지요. 안은 어두웠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끝에 닿았거든요. 선반 위에 갖가지 물건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은가락지, 놀이개, 비녀, 놋그릇. 누군가에게 소중했던 것들이 값이 매겨진 채 선반 위에 앉아 있었지요. 전당포라는 곳이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사연이 있는 물건만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전당포 주인 덕수가 장부를 펼치고 있었거든요. 마님이 막돌의 이름을 대자 덕수의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막돌이요. 그 사람 매달 옵니다. 은비녀 하나 맡긴 게 있어요. 죽은 마누라 비녀래요. 3년째 품상 쪽에서 조금씩 갚고 있습니다. 덕수가 장부를 돌려 보여주었지요. 빼곡한 글씨 사이에 막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석 달에 한 번 쥐꼬리만 한돈을 갚아 온 기록이었거든요. 3년치가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님의 눈이 장부 위에 멈추었지요. 글씨를 따라 손가락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3년치 기록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 있었거든요. 석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쉬지 않고 찾아온 사내의 발자국이 장부 위에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된 돈이었겠습니까? 머슴 품삯에서 쪼갠 돈이었지요.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3년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덕수가 한마디를 더 얹었지요. 뒷골목으로 오는 건 전당포 뒷문이 그쪽이라서 그렇다고, 앞문은 장터 큰 길이니 사람 눈에 띌까봐 늘 뒷문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마님의 입이 다물렸거든요. 장부 위에 놓인 마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뒷골목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지요. 비녀 하나뿐이었습니다. 금녀의 입이 만든 여자였거든요. 세상에 없는 여자를 금녀의 혀가 만들어 낸 것이었습니다. 마님이 장부에서 손을 거두었지요. 전당포를 나왔습니다. 장터 큰 길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치맛자락이 바람에 날렸지요. 장터의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포목상 천막이 펄럭이는 소리, 국밥집에서 사발 부딪히는 소리, 아이가 떡을 달라고 보채는 소리. 온갖 소리가 뒤섞여 있었거든요. 마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님이 고개를 숙였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한 일이 떠올랐을 겁니다. 금녀의 말 한마디에 머슴을 몰아세우고 행실을 똑바로 하라고 다그치고 마침내 짐을 싸서 나가라고까지 했거든요. 3년 동안 죽은 마누라 비녀를 찾으러 다닌 사내에게 말입니다. 마님이 눈을 떴지요.
장터 큰 길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금녀의 주막 쪽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마님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금녀를 부른 것이었지요. 사람을 보내 금녀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금녀가 대문을 들어섰거든요. 부른 지 반나절도 안 되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소식이 또 생겼나 싶어 눈이 반짝거리고 있었지요. 금녀는 소문이 밥이었습니다. 남의 집 이야기를 물어다 나르는 것이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마님이 대청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지요. 막걸리도 없었습니다. 안주도 없었거든요. 마님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금녀의 발걸음이 마루 앞에서 살짝 느려졌지요. 마님 부르셨어요. 하고 금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님이 입을 열었거든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내려놓듯 말했지요. 금녀야, 내가 나한테 뭐라 했지? 전당포 뒷골목에 여자가 있다고 했지. 막돌이가 그 여자를 만나러 간다고 했지. 금녀의 입이 열리려 했거든요. 마님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전당포에 다녀왔다. 금녀의 입이 닫혔지요. 마님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았거든요.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여기서 잠깐 풀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당포 주인이 장부를 펼쳐 보이는데 거기 뭐가 적혀 있었겠습니까? 여자 이름이 있었겠습니까? 미래 날짜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었지요. 은비녀 하나, 죽은 마누라 유품이었습니다. 3년째 품삯 쪽에서 한 푼 두 푼 갚아 가고 있던 사내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거든요. 뒷골목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비녀 하나뿐이었지요. 금녀의 입이 만든 여자였습니다. 마님이 금녀를 보았거든요. 내 입이 사람 하나 죽일 뻔했다고 했습니다. 금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입을 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길래 저는 그냥 전해드린 것뿐이라고, 제가 만들어 낸 말이 아니라고 변명했거든요. 마님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전당포 뒷골목에 여자가 있다는 말은 누가 했느냐고, 장터 사람들이 본 것은 막돌이가 뒷골목으로 간 것뿐인데 여자를 덧붙인 것은 누구냐고 물었지요. 금녀의 입이 열렸다 닫혔거든요. 마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석 달 전에 외상 막걸리 값을 뻥튀기 한 것도 내가 아니더냐고. 막돌이가 그것을 알려서 값을 깎였을 때 내가 앙심을 품은 것 아니냐고 했지요. 금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거든요.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명거리를 찾는 눈이었지요. 그런데 찾을 것이 없었거든요. 마님의 눈에 서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노기보다 무서웠지요.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마님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금녀가 고개를 숙였거든요. 몸을 돌렸습니다. 대문을 나가는 금녀의 등이 작아 보였지요. 왔을 때의 반짝거리던 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문이 닫혔거든요. 마당에 금녀의 발자국만 어지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님이 대청 위에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대청 기둥을 스쳤거든요. 풍경이 달그락 울렸습니다. 마당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지요. 행랑채 지붕 위에 서리가 다 녹아서 기와 틈새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님이 눈을 떴거든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행랑채 쪽으로 걸어갔지요.
막돌이 마당 한켠에서 보따리를 옆에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보따리를 풀지 않았거든요. 나가라면 나가고 있으라면 있을 작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님이 막돌 앞에 섰지요. 막돌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님이 먼저 입을 열었거든요. 전당포에 다녀왔다고, 은비녀를 맡긴 것을 알게 되었다고, 3년째 갚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막돌의 어깨가 한 번 흔들렸지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마님이 말을 이었거든요. 내가 너한테 못할 짓을 했다고, 소문만 듣고 사람을 몰아세웠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마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막돌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거든요. 마님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막돌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지요. 마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고 소인이 사정을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했다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이 송구합니다. 막돌이 이 말을 땅에 대었거든요. 마님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일어나라고, 이제 됐다고, 짐 풀어놓고 밥 먹으라고 했지요. 막돌이 일어섰습니다. 보따리를 들었거든요. 행랑채 방으로 들어가는 막돌의 등이 아침보다 조금 펴져 있었습니다. 조금이었지요. 완전히 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굽어진 등이 하루아침에 펴지겠습니까? 그래도 아침과는 달랐거든요. 마님이 행랑채에서 돌아서서 안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채 마루 앞에 순이가 서 있었지요.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마당에서 벌어진 일을 다 보고 있었거든요. 마님과 순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순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님이 안채 마루에 올라가 앉았거든요. 순이가 부엌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밥을 지으러 가는 것이었지요. 부엌에 들어서니 아궁이 앞에 장작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막돌이 쌓아둔 것이었거든요. 내쫓기는 날 아침에도 장작을 쌓아두고 간 사내였습니다. 순이의 시선이 장작 더미 위에 한참 머물렀지요. 손때가 묻은 자리가 보였거든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 만진 자리였습니다. 순이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장작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이 살아나며 아궁이 안이 환해졌거든요. 장작 타는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솔방울이 탁탁 소리를 내며 탔지요. 부엌이 따뜻해졌습니다. 소태쌀을 안치고 된장국을 올렸거든요. 된장이 끓으면서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순이가 국자로 한 번 저었지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부엌 문 밖으로 마당이 보였거든요. 햇살이 마당 가득 들어와 있었습니다. 행랑채 앞에 막돌의 보따리가 놓여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지요. 보따리를 풀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거든요. 기와 지붕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라 저녁 하늘에 섞여들었지요. 바람이 잦아들고 대숲도 잠잠해진 시간이었습니다. 마님이 부엌에서 나오며 마당을 보았거든요. 행랑채 끝 막돌의 방에 호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호지에 비친 불빛이 따뜻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며칠 전에는 불도 켜지 않고 어둡던 방이었습니다. 마님이 그것을 보고 한참 서 있었거든요. 안채에서 순이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도 행랑채 쪽을 보고 있었지요. 호롱불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거든요. 바람이 한 번 불 때마다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으니
가슴 안에 무언가가 풀리는 것 같았지요. 매듭이 하나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왔거든요. 초겨울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달이 반쯤 떠 있었지요. 달빛이 마당 위에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달빛을 받아 푸르스름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대숲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대시피 사각거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요. 온돌의 눈순이가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행랑채 쪽이 고요했거든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님이 사과한 뒤라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지요. 다만 고요했습니다. 처마 밑 풍경이 달그락 울렸거든요. 온돌의 온기가 등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불이 따뜻했지요. 순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전당포에 가야 했습니다. 비녀를 찾아야 했지요. 그 생각을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방 안에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순이가 먼저 일어났지요. 마당에 서리가 내려 있었습니다. 집신 밑에서 서리가 서걱 밟히는 소리가 났거든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초겨울 아침 공기가 코끝을 찔렀지요. 순이가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아궁이 앞에 장작이 쌓여 있었거든요. 오늘도 막돌이 밤에 쌓아둔 것이었지요. 순이의 시선이 장작 더미 위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손때가 묻은 자리가 보였거든요. 어제까지는 그 자리를 보면 등줄기가 서늘하거나 모를 것이 쌓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지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 남긴 자리가 이제는 다르게 읽혔거든요. 순이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이 타기 시작하며 부엌이 따뜻해졌지요. 소태쌀을 안치고 된장국을 올렸습니다. 된장이 끓으면서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거든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부엌 천장에 서렸습니다. 순이가 국자로 한 번 저으며 간을 보았지요.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끓이던 된장국 맛이 제 손에서도 나기 시작한 거지요. 밥상을 차렸습니다. 안방에 마님상이 들어가고 행랑채 쪽으로 막돌상이 나가는 것이 매일의 순서였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순이가 부엌에서 나왔지요. 손에 밥상을 들고 있었습니다. 막돌의 밥상이었거든요. 마님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순이가 막돌의 밥상을 직접 드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아니, 이 집에서 순이가 머슴 밥상을 손에 든 적 자체가 없었거든요. 마님이 무어라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이의 얼굴을 보았지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달랐거든요. 어제 전당포에 가달라고 했을 때 그 눈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지요. 마님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순이가 행랑채 앞으로 갔거든요. 막돌이 마당 한쪽에서 도끼를 들고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오는 것을 보고 도끼를 내려놓았지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못했거든요. 순이가 밥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밥상 옆에 작은 보자기 하나를 나란히 놓았지요. 손바닥만 한 낡은 명주 보자기였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몸을 돌렸습니다. 막돌이 밥상 앞에 앉았지요. 보자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을 뻗어 매듭을 풀었거든요. 보자기가 열렸습니다. 은비녀였지요. 다듬고 단정한 비녀가 보자기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막돌의 손이 멈추었거든요. 비녀를 알아보았지요. 옥분이의 비녀였습니다. 3년 동안 전당포에 맡겨두었던 바로 그 비녀였거든요. 3년을 갚았습니다. 품삯을 쪼개고 또 쪼개서 석 달에 한 번 전당포를 찾아갔지요. 사람 눈을 피해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문이 나고 마님에게 쫓겨날 뻔했거든요. 그래도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죽은 마누라한테 부끄러워서였지요. 그 비녀가 지금 눈앞에 놓여 있었거든요. 순이가 언제 전당포에 갔는지, 남은 돈을 어떻게 치렀는지 막돌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지요. 비녀가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 막돌의 손끝이 비녀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은의 감촉이 손가락을 타고 올라왔지요. 막돌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녀를 집어들었거든요.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고개가 숙여졌지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낮이었지요. 마당이었습니다. 밤이 아니었거든요. 한참 뒤에 막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당 건너편 안채로 돌아가는 순이의 뒷모습이 보였지요. 감사합니다, 아씨.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순이의 걸음이 반박자 느려졌거든요. 그러나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멈추지도 않았지요. 마당을 건넜습니다. 안채 처마 밑으로 들어갔거든요. 순이가 처음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게 천천히 내쉬었지요. 가슴 안에 3년 동안 쌓여있던 것이 조금 빠져나가는 숨이었습니다. 마당에 햇살이 번지고 있었거든요. 행랑채 앞에 막돌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녀를 두 손에 쥔 채로 앉아 있었지요. 안채 쪽에서 된장국 끓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마님이 부엌 문 안쪽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거든요. 딸의 뒷모습과 머슴에 숙인 고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마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그러나 마님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는 아침이었거든요. 소문은 다시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금녀의 입이 아니라 전당포 주인 덕수의 입에서 시작되었지요. 막돌이라는 사람이 3년째 죽은 마누라 비녀를 찾으러 다녔다더라. 장터 국밥집에서 그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포 목상 앞에서도 돌았거든요. 며칠 전 막돌을 보며 수근거리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막돌을 보고 눈짓을 주고받던 아낙네들이 고개를 돌렸지요. 아무도 막돌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거든요. 소금 장수가 뒷골목 여자 운운하며 비웃던 것이 떠올랐을 겁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순이에게 조심하라고 했던 안악도 떠올랐겠지요. 제 입으로 한 말이 부끄러워진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막돌이 장터에 나갔거든요. 마님이 시킨 심부름이었습니다. 국밥집 앞을 지나는데 주인 영감 삼득이가 사발을 들고 나왔지요. 막돌을 불러 세웠습니다. 며칠 전까지 눈길도 주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삼득이가 사발에 국밥을 퍼 담아 내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사발이었지요. 소뼈를 푸고 온 국물에서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거든요. 파기름이 국물 위에 동그랗게 떠 있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하네. 삼득이가 그 한마디를 하고 고개를 돌렸지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막돌이 사발 앞에 한참 서 있었거든요. 막돌이 사발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운 사발의 온기가 갈라진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지요. 한 모금을 떠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거든요. 짠맛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뼈를 우린 국물의 감칠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막돌의 코끝이 붉어졌지요. 포목상 안악이 지나가다 막돌을 보고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며칠 전 수근거리던 바로 그 안악이었거든요. 안악이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갔지요. 그것이 사과였습니다. 장터가 달라져 있었거든요. 소문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녀의 입이 만든 여자는 사라졌지요. 남은 것은 3년째 죽은 아내 비녀를 찾으러 다닌 사내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막돌이 국밥값을 내려 했거든요. 삼득이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가봐 하고 말했지요. 막돌이 고개를 한번 숙이고 장터를 나섰습니다. 어깨가 며칠 전보다 펴져 있었거든요. 그녀의 주막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문이 뒤집히면서 그녀가 없는 여자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가 장터에 퍼졌거든요. 마님댁 머슴을 모함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외상감 앙심 때문이었다는 것까지 알려졌지요. 주막에 오던 단골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거든요. 아낙네들이 그녀 얼굴을 보면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녀가 장터 한복판에서 목소리를 높여보았지요. 자기는 그냥 들은 대로 전했을 뿐이라고 장터 사람들이 먼저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사람의 입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 장터 사람들이 눈앞에서 보았으니까요. 그녀의 변명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녀가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지요. 제가 남에게 한 것을 제가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보다 분명한 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름이 지났습니다. 초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지요. 아침마다 서리가 더 두껍게 내렸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겨울을 맞고 있었거든요. 까치가 가지에 앉아 울었습니다. 까악까악 소리가 마당에 울렸지요. 마님댁 살림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마님이 마당을 쓸고 막돌이 장작을 패는 일상이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세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벽에 금이 간 것이었지요. 순이가 마루에 나오면 막돌이 장작더미 뒤로 숨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급히 방향을 틀지는 않았거든요. 순이도 막돌의 인기척에 고개를 확 돌리지 않았지요. 시선이 마주칠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곳을 보았습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는 것이었거든요. 같은 행동인데 마음이 다르면 눈에 보이는 것도 달라지는 법이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이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거든요. 솥뚜껑을 열자 밥 짓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구수한 냄새였지요. 밥알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 밖에서 장작 패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탁, 탁,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순이의 손이 멈추지 않았지요. 국자를 들고 된장국을 저었습니다. 장작 패는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탁, 탁, 탁.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지요. 순이의 입가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웃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굳어있던 입이 조금 풀린 것이었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요. 마님이 대청에 앉아서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딸의 뒷모습과 마당에서 장작 패는 머슴의 등을 번갈아 보았거든요. 마님이 숭늉 사발을
입에 대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지요. 구수한 숭늉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마님이 사발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거든요. 이 집에 사람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인지 몰랐지요.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었을 겁니다. 사람의 입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손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마님이 이번 일로 뼈에 사무치게 알게 된 것이었거든요. 순이가 밥상을 차려 안방에 들이고 막돌상을 따로 차려 행랑채 앞에 놓았습니다. 막돌이 밥상 앞에 앉았지요. 된장국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밥 위에 김치가 놓여 있었거든요. 수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막돌이 숟가락을 들었지요. 된장국을 한술 떴습니다. 입에 넣으니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맛이었거든요. 구수한 끝에 단맛이 살짝 돌았습니다. 마님이 끓인 된장국과는 손맛이 조금 달랐지요. 순이가 끓인 국이었습니다. 막돌이 두 번째 술을 떴거든요. 세 번째를 떴습니다. 사발이 금세 비었지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기울며 마당에 노을빛이 깔렸거든요. 기와 지붕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감나무 앙상한 가지 사이로 저녁 하늘이 보였지요. 구름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노을이 구름 아래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거든요. 마당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처마 끝 풍경이 달그락 울렸지요. 대숲에서 대시피 사각거렸습니다. 부엌 굴뚝에서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라 저녁 하늘에 섞여 들었거든요. 숯냄새가 바람에 실려 마당에 퍼졌습니다. 순이가 마루에 앉아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행랑채 앞에 장작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막돌이 낮에 패놓은 장작이었거든요.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순이의 시선이 장작더미 위에 머물렀지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가 떠올랐거든요. 아궁이 앞에 장작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등줄기가 서늘했던 밤이었습니다. 밤에 부엌을 드나드는 사내의 발자국이라고 생각했지요. 그것이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같은 장작더미가 이제는 달리 보였거든요. 추운 새벽에 아씨가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남들 다 자는 밤에 몰래 쌓아 둔 사내에 손이 보였습니다. 순이가 숨을 한 번 내쉬었지요. 길고 느린 숨이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숨이었거든요. 3년 동안 쌓여있던 것이 이 집에 온 뒤로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왔거든요. 초겨울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달이 반쯤 걸려 있었지요. 달빛이 마당 위에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푸르스름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대숲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대시피 사각사각 소리를 냈지요. 온돌에 누운 순이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등에 닿는 온기가 따뜻했거든요. 아궁이에서 올라오는 열기였습니다. 그 아궁이에 누가 장작을 넣었는지를 이제 알고 있었지요. 알고 나니 온기가 달랐습니다. 같은 온돌인데, 같은 장작인데 따뜻함의 결이 달랐거든요. 행랑채 쪽이 고요했습니다. 며칠째 고요했지요. 밤마다 들리던 그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막돌이 울음을 그친 것인지 아니면 비녀가 돌아와서 조금은 편해진 것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다만 고요했습니다. 처마 밑 풍경이 달그락 울렸지요. 바람이 한 번 불고 지나갔습니다. 대숲에 대시피 사각거렸거든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한두 번 들리더니 잠잠해졌습니다. 온돌의 온기가 이불 속을 채우고 있었지요. 순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은 잠이 올 것 같았거든요.
보따리 하나 들고 넘어온 고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돌아갈 곳을 잃은 걸음이었지요.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이 방이, 이 온돌이, 이 부엌이 순이의 자리가 되어 가고 있었거든요.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방 안에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풍경 소리가 점점 멀어졌지요. 바람이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거든요. 순이의 숨이 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잠이 오고 있었지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고 진심은 말보다 느린 법이지요. 막돌이 밤마다 부른 이름 석자가 순이의 3년 묵은 눈물을 풀어주었습니다. 참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알아주는 사람 하나면 되는 것이었지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밤,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